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현재 시각 2023년 7월 6일 목요일 밤 10시 15분 정도 됐습니다. 어제와 그제 계속해서 퇴근 후에 집에서 이 자리에서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3년 3개월 정도 됐고, 초창기에 약 3개월 동안은 집에서 많이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 뒤로 최근 한 3년 동안은 대부분 야외에서 유튜브를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제하고 어제, 오늘 3일 연속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는 한 1시간 55분 정도 분량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제는 1시간 50분 분량으로 촬영했습니다. 오늘은 약 한 1시간 50분 분량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관해서 하루에 3분씩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제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이상 3분의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집권했던 시기는 제럴드 포드가 38대 대통령으로 1974년 8월 9일부터 1977년 1월 20일까지 약 2년 7개월 정도 미국의 38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1977년 1월 20일부터 1981년 1월 20일까지 4년 동안 39대 대통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1981년 1월 20일부터 1989년 1월 20일까지 8년 동안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분의 집권 시작부터 집권 끝까지가 1974년 8월 9일부터 1989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5년 정도, 1974년부터 1989년까지니까 대략 한 15년 정도 집권 기간에 이 세 분의 대통령이 미국을 지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헌정 역사가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때부터 현재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까지 미국의 헌정 역사가 234년 동안인데요. 그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대통령이 8명 있는데요. 그 중에 1848년에 당선됐던 제커리 테일러 제12대 대통령은 테쿰스 저주와 관련은 없습니다. 이분은 한여름 더위 때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차가운 체리와 우유를 과식을 해가지고 급성 위경련이 발생이 돼서 5일 만에 사망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테쿰스 저주와는 관련이 없지만 임기 중에 사망하셨던 미국의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고, 나머지 7명은 테쿰스 저주와 관련이 됩니다. 테쿰스 저주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려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결국은 테쿰스 저주라는 게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대통령 7분과 관련된 거고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무후무하게 최초로 유일하게 대통령직을 사임했던 대통령이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대통령입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68년에 당선이 되고 69년 1월 20일부터 74년 8월 9일까지 대통령을 약 5년 7개월 정도 했습니다. 5년 7개월 정도 한 상태에서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직을 사임했던 분이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4년 8월 9일에 사임을 하니까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38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 리처드 닉슨 37대 대통령과 제럴드 포드 38대 대통령은 나이가 동일합니다. 두 분 다 1913년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럴드 포드는 리처드 닉슨이 이제 사임한 다음에 그 전에 임기 중에 사망했던 그 8분의 케이스 중에 한 분은 제커리 테일러 12대 대통령은 태쿰스 저주와 관련이 없고 나머지 7분은 태쿰스 저주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 7분 중에 4사람은 암살을 당했고 3사람은 병으로 죽으면서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했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다 병으로 죽었던 암살을 당했던 간에 임기 중에 사망함에 따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케이스들인 거죠.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드릴 제38대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전임 대통령인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사임을 한 겁니다. 살아서 백악관을 떠난 겁니다. 살아서 백악관을 떠났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1974년 8월 9일부터 미국의 38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뭐냐면 그 대통령의 도덕성을 회복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 37대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다 아시다시피 197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 재선을 노리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당인 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가 워싱턴 DC에 워터게이트 그 호텔에 선거대책본부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은 쿠바 출신 어떤 사람과 또 미국 중앙정보부 즉 CIA 출신 어떤 사람을 워터게이트 호텔에 침입시켜 가지고 상대당인 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의 그 활동 통화 내용을 다 회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도청을 한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고 처음에 리처드 닉슨 공화당의 대통령 재선을 노린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1973년 6월 23일 당시에 그 사건 72년의 그 도청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1년이 지난 시점인 1973년 6월 23일에 리처드 닉슨이 재선 임기가 시작이 되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FBI가 수사하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백악관 참모들과 대책 회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발언을 했던 내용이 녹음이 됩니다. 누군가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공표를 해버리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면 워터게이트 침입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연방수사국 즉 FBI가 개입하지 말도록 하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녹음이 됐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미 워터게이트 그 사건에 대해서 리처드 닉슨이 적극적으로 지시는 안 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걸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수사가 진행될 조짐이 보이니까 대책회의를 1973년 6월 23일에 하는 과정에서 했던 리처드 닉슨 재선 임기가 시작된 그 닉슨의 발언이 녹음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리처드 닉슨은 이제 처음에는 발뺌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녹음 내용이 공개되니까 그게 일종의 스모킹 건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국회에서는 탄핵을 추진을 하니까 리처드 닉슨은 고민에 빠지는 거죠. 탄핵 당하고 물러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사임할 것이냐. 결국 후자를 선택해서 사임을 한 날짜가 1974년 8월 9일에 사임을 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미국의 38대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녹취된 내용 그게 스모킹 건으로 작용됐다라는 건데요.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스모킹 건이라는 것은 연기를 뿜고 있는 총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녹음된 그 녹취 파일이 리처드 닉슨을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그 총으로 작용이 됐다라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리면 결정적인 증거를 비유를 할 때 스모킹 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처드 닉슨이 1973년 6월 23일에 대책회의를 할 때 발언했던 그 말이 녹음이 됐고, 그 녹음이 결국은 리처드 닉슨이 그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건데 리처드 닉슨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녹음 내용이 공개가 되니까 국민들은 분노하죠. 도청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보다 더더욱 잘못된 것은 일국의 대통령, 세계 최강 국가의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뺌을 하면서 자기는 전혀 몰랐었다라고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더 분노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미국의 의회에서는 탄핵을 추진하니까 리처드 닉슨이 1974년 8월 9일에 사임을 해버려서 부통령인 제럴드 포드가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그 녹음된 그것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한테 치명적으로 작용되는 그 증거가 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스모킹 건이라고 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작용이 돼서 그 혐의자한테 치명타를 입히는 것. 그래서 권총이 발사되고 나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듯이 그 혐의자한테 결정적인 그 유죄 증거로 작용이 돼서 치명적으로 더 이상 거기에서 오리발을 내밀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작용이 되는 그러한 결정적 증거를 보통 비유하기를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녹음 파일이 리처드 닉슨 37대 대통령한테는 결정적인 치명적인 증거 공모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작용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해가지고 물러났고 1974년 8월 9일에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3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제럴드 포드의 그 역사를 양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럴드 포드는 전임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과 동일하게 1913년생이고요. 두 분 다 공화당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럴드 포드는 그 출신지는 어디냐면은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입니다.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참고로 미국의 최초의 미국 대륙 횡단 열차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바로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에서 서쪽 태평양 연안 근처에 캘리포니아의 주도 세크라멘토까지 뻗어 있는 게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입니다. 그게 완성이 된 게 1869년입니다. 1869년이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개통된 연도와 동일합니다. 1869년에 바로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열차가 미국의 중동부 지역의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에서 쭉 서쪽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주의 세크라멘토까지 약 길이가 한 2,800여 킬로 정도 됩니다. 원래 미국 대륙은 횡단 길이가 4,500킬로인데요. 동쪽 끝 대서양 연안의 뉴욕에서 서쪽 끝 태평양 연안의 로스앤젤레스까지가 4,500킬로 미국 대륙 횡단 거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초의 대륙 횡단 열차는 그 동쪽 대서양 연안에서 서쪽 태평양 연안까지 그렇게 철도를 놓은 게 아니라 미국의 중동부 지역인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에서 열차가 출발이 돼가지고 서쪽인 캘리포니아주의 세크라멘토까지 약 2,800km 정도 됩니다. 여하튼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열차가 출발했던 지점인 네브라스카 오마하가 바로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고향이고요. 이분은 그 대학은 미시간 대학을 나왔습니다. 미시간대 다닐 때도 굉장히 가정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아르바이트로 접시 닦기 등 다양한 잡일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시간대를 졸업을 했고요. 미시간대 다니던 시절에는 그 미식 축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미국의 3대 스포츠 다 아시죠? 농구, 미식 축구, 야구 이 세 가지가 미국의 3대 스포츠인데요. 그 중에 미식 축구를 제럴드 포드가 미시간 대학 시절에 선수였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프로 미식 축구 프로 구단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는데요. 제럴드 포드는 그걸 거절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미식 축구 코치, 또 권투, 복싱 코치, 뭐 이런 것으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에일 대학 법대를 다녔습니다. 자, 미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이른바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데요. 아이비 리그 8개 대학 다 아실 겁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아이비 리그. 자, 알파벳 순입니다. 첫째 B 브라운 대학, C 컬럼비아 대학, C 코넬 대학, D 다트머스 대학, H 하버드 대학, P 펜실베이니아 대학, P 프린스턴 대학, Y 에일 대학. 이렇게 8개 대학이 미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인데요. 그 중에 하나 에일 대학. 에일 대학을 그 제럴드 포드가 뭐 권투, 복싱, 코치 생활, 그 다음에 미식 축구 코치 이런 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에일 대학교 법대를 다니면서 법대를 상위 25%의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되기도 했고요. 변호사 활동도 좀 하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에 이제 부통령이 된 건데요. 먼저 리처드 닉슨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처드 닉슨 37대 미국 대통령은 1952년에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을 때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를 39살에 바로 리처드 닉슨을 지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즉 1952년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됐고, 리처드 닉슨은 39살의 젊은 나이로 34대 미국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 리처드 닉슨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8년 동안은 부통령을 하다가 1960년에 대통령에 출마를 하죠. 공화당으로. 그런데 그때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돼 버렸기 때문에 리처드 닉슨은 대통령에서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8년 후인 1968년에 드디어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래서 68년부터 72년까지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72년도에 재선에 성공하는데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져버려 가지고 74년 8월 9일에 사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리처드 닉슨이 1968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그때 부통령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선이 됐을 때 부통령도 초선 때 부통령이 재선됐을 때도 부통령이었는데, 그 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인해 가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 사임을 한 데다가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사임을 하고, 이처럼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앞서서 부통령에서 사임했던 사람은 뇌물수수 혐의로 인해 가지고 부통령직에서 사임을 하고, 그래서 리처드 닉슨이 사임하기 전에 먼저 부통령이 이제 훨씬 더 앞서서 뇌물수수 혐의로 사임을 했는데요. 그 사임한 부통령의 그 빈 자리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제럴드 포드를 부통령으로 지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럴드 포드가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럴드 포드는 1974년 8월 9일에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시점에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38대 대통령이 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 버리고, 자신의 전임자인 부통령은 뇌물 수수 혐의로 물러나 버리고, 자, 이처럼 대통령이든 부통령이든 다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되니까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럴드 포드는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의 도덕성을 회복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상을 정립해야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1974년 8월 9일에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다음 달인 9월 달에 대통령 취임 직후에 실행했던 게 뭐냐면 바로 흑인하고 백인이 통학버스를 탈 때는 같은 버스를 할지라도 한쪽 구역은 백인 전용 구역이고 또 반대쪽 구역은 흑인 전용 구역이고, 그러니까 버스 한 대 안에 스쿨버스가 있다면 그 버스 안에 뭐 앞쪽은 뭐 백인 구역이고 뒤쪽은 흑인 구역이고 이렇게 그 섹터 구역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인종 분리 정책이죠. 백인은 백인 구역으로, 흑인은 흑인 구역으로, 이런 걸 인종 분리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시행되던 시절입니다. 그 시기에 대통령에 취임한 제럴드 포드는 취임한 지 한 달이 된 시점인 1974년 9월 달에 그 통학버스에 대해서 통학버스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흑인과 백인이 구분 없이 그냥 탑승해라, 자리 구분 없이 탑승해라 라는 식으로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의 학부모들이 반발을 합니다. 우리는 흑인이 앉았던 자리 또는 앉고 있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백인 뭐 따로 앉고 흑인 따로 앉는 그러한 과거의 그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지, 흑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흑인하고 백인이 섞어서 타는 것은 도저히 우리 백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폭동까지 일으켰습니다. 총기를 들고 폭동까지 일으키니까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폭동을 진압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이 제럴드 포드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졌던 겁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선천적으로 굉장히 도덕성이 강한 분이었었습니다. 개신교 신도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마음 자체가 따뜻한 분, 인덕 있는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에 대해서도 더 배려를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은 그렇게 강력히 반발을 했고, 이듬해인 1975년 9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캘리포니아 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와 또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제럴드 포드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는 저격 미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백인들이 그 흑인 차별 금지 정책을 펼치는 제럴드 포드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고 현직 대통령 제럴드 포드를 암살하기 위해서 백인들이 그렇게 저격 미수 사건에 그치긴 했지만 저격을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1975년 9월 달에 그 두 번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세크라멘토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정도로 제럴드 포드는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 그의 이제 반작용으로 바로 백인들은 강력히 반발을 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75년도 4월 말에 한 10년 정도 끌었던 미국 역사상 최초로 패배했던 전쟁인 베트남 전쟁이 끝납니다. 자, 베트남 전쟁은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기존에 파견되어 있던 군사 고문단 한 수백 명밖에 안 됐었는데요.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시절에 그 군사 고문단 숫자를 17,000명으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베트남에 파견한 군사 전문가가 17,000명까지 증원이 됐습니다. 즉 비율을 들자면 수백 명에서 17,000명으로 늘었다라는 것은 대대 병력이 이제 사단 병력으로 증원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에 베트남에서 북베트남의 공산당과 남베트남의 자유진영 간의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었는데요. 북베트남의 공산당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었고, 남베트남의 자유진영은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냉전 시대에 소련, 중국 주도하의 공산 세력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북베트남을 상대로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1963년경에 군사 고문단을 수백 명에서 17,000명 규모로 증원을 시켜서 사실상 베트남 전쟁에 발을 집어넣은 사람이 바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고요. 존 F 케네디가 1963년 11월 22일에 암살이 되니까 후임자인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베트남 전쟁의 그 수렁에서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결국은 패배를 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건 1964년 8월 달에 미국이 베트남의 통킹만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함정에 대해서 북베트남의 공산 세력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 발생돼서 미국이 이제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한 건데요. 그게 1964년 8월이고 미국이 최종적으로 철수한 게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의 남쪽에 있는 호치민
과거 용어는 사이공입니다. 사이공에서 마지막에 미국 헬기가 철수한 날이 1975년 4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은 대략 한 11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본격적인 시기는 바로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시절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끝났던 시기는 바로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입니다. 1975년 4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제 베트남 전쟁은 이제 제럴드 포드 시절에 끝났는데, 그 베트남 전쟁에 엄청난 자금을 투하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가 거의 거덜나 버렸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사망하니까 엄청난 반전 시위가 벌어졌다라고 제가 어제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그 다음에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대통령 설명드리면서 미국의 베트남전 반전 시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미국의 젊은이들이 총 54만 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그 중에 10% 정도인 5만 8천 명이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군도 한 5만 5천 명이 참전했는데요. 그 중에 한 10%인 5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부대들이 뭐 맹호부대, 백호부대, 청룡부대, 비둘기부대 이런 부대들이 총 5만 5천 명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그 중에 10% 정도인 5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군도 피해가 있었던 거죠. 여하튼 베트남 전쟁에 엄청난 돈을 미국이 쏟아붓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는 거덜이 나버려가지고 미국 역사상 전쟁 시기가 아닌 평시 상황에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시기가 바로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시절입니다. 즉 베트남 전쟁은 1975년 4월 30일에 끝났지만 그 전쟁 후유증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최악으로 흘러가 버렸고, 그래서 미국 역사상 전쟁 시기가 아닌, 전쟁이 끝났으니까, 베트남전이 끝났으니까 전쟁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시가 아닌 평시 상황에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제럴드 포드 38대 대통령 시절이고요.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지 않습니까? 경기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즉 경기 불황이라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는,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럴드 포드 38대 대통령 시절에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최악이었었습니다. 최악.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도 제럴드 포드의 이제 경제 정책 자체는 계속 경제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 수렁에 빠져버린, 그 파탄 직전까지 간 그 경제를 살리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럴드 포드가 이제, 그때까지는 전임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 37대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한 2년 5개월 정도 수행을 했었던 거죠. 2년 5개월 정도 전임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수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1976년에 정식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자신의 임기를 시작하려고 도전을 한 거죠. 대권에 도전을 한 건데 민주당의 지미 카터한테 패배를 해버리죠. 큰 표 차이는 아니지만 백중지세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가 패배하고 정치 신인인 민주당의 지미 카터가 당선이 돼버립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공화당의 정권, 리처드 닉슨의 그런 정권이 한 5년 7개월 정도 갔고,
그 다음에 후임자인 제럴드 포드의 공화당 정권이 또 한 2년 5개월 정도 갔고, 그래서 통합 다 합해가지고 8년 정도의 공화당 정권 하에서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대 상황 자체가 베트남 전쟁 전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던 거죠. 국민의 혈세를 다 베트남전에다 투하하다 보니까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 베트남 전쟁. 그래서 그걸 더러운 전쟁, 더티 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1976년에 제럴드 포드는 자신의 임기를 시작하려고 전임자의 자녀 임기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직접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자신의 임기를 시작하려고 1976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정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정권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정치 신인 지미 카터한테 정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하튼 제럴드 포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도덕성을 회복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최악으로 치닫았던 경제를 살려내지는 못했지만은 대통령의 도덕성을 회복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 약자인 흑인들에 대해서도 또 서민층들에 대해서도 좀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었는데요. 그러한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고 또 전시 상황을 제외한 평시 상황에서 최악의 물가 상승이 발생이 됐고 실업률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높았지만 실업률도 높다 보니까 경제가 파탄 직전이어가지고 도저히 재선에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76년 대통령 선거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대통령에 출마를 했는데 예상처럼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민주당의 정치 신인 지미 카터가 제39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참고로 그 제럴드 포드는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해군 장교 출신인데요. 그 전임자들 보면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해군 장교로 태평양 전선에 참전했고요. 그 다음에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도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분은 남태평양 전선의 해군 장교로 참전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도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해군 장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 38대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 임기 자체는 전임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의 자녀 임기 약 한 2년 5개월밖에 수행을 못한 짧은 대통령직 수행 기간이긴 한데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대통령의 76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안 돼서 결국은 쓸쓸하게 역사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담을 말씀드리면 그분의 부인은 굉장히 좋은 일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들의 미국 여성들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고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고유 권리다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존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사회에서 뭐 치료해주고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이 바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영부인인데요. 그분이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1974년 당시에 그 영부인이 자신은 유방암에 걸렸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은 분인데도 각종 사회 활동으로 좋은 일을 하셨던 분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영부인입니다. 자, 사자성어로 부창부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닮아간다 이런 말이 있듯이 미국 역사가 평가하기를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경제가 그 당시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대통령 76년 대통령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은 2년 5개월 정도의 전임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수행했던 2년 5개월의 짧은 대통령직 수행 기간 중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미국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흑인 차별 문제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통학버스 안에서 흑인 구역하고 백인 구역을 없애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암살을 당할 뻔했던 경우도 1975년 9월 달에 2번이나 있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제38대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지미 카터 39대 미국 대통령인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은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분은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물리치고 민주당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39대 대통령이 된 분이 바로 지미 카터입니다. 이분은 1976년에 당선되고 77년 1월부터 81년 1월까지 4년 동안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헌정 역사가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2023년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헌정 역사가 234년인데요. 그 중에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5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2대와 24대는 동일한 인물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보통 대통령을 연임을 하게 되면 대가 안 바뀌는데요.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띄엄띄엄 해가지고 대통령을 2번 했던 분이 22대와 24대를 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띄엄띄엄 하면 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인물이 2대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은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미국의 헌정 역사 234년 중에 45명의 대통령 중에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재선에 실패한 사람.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 16명입니다. 45명 중에 16명, 대략 3분의 1 정도가 재선에 실패했는데요. 대통령을 한 번밖에 못했다는 뜻입니다. 16명인데 그 중에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1900년까지 111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즉 19세기까지죠. 19세기까지 즉 1900년까지죠. 그 기간 동안 1789년부터 1900년까지 111년 동안 재선을 못한 사람은 10명이고 20세기 이후니까 1901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123년 동안입니다. 123년 동안 재선을 못했던 사람은 6명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이전에 재선 실패한 10명과 20세기 이후 재선에 실패한 6명 합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재선에 실패한 사람은 10 플러스 6, 그래서 총 16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20세기 이후에 재선에 실패한 사람들 아실 겁니다. 첫째, 27대 대통령 하워드 태프트, 27대 대통령 하워드